네, 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 5일 뒤인 3월 21일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황교안 대행이 결국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날짜를 지정하면서 일단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유력 주자로 꼽혀왔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배경이 무언가 궁금해들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주자로서 후보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 정부 내내 법무장관, 총리, 권한대행 다 하면서 국정공동책임론의 장본인이잖아요. 당사자시고. 그리고 또 그 조기 대선 관리를 앞두고 그동안 심판 역할을 하다가 선수로 뛰어버리겠다 이러면은 굉장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본인 스스로는 대선 후보를 생각을 해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지율이 15% 정도 전후까지는 가다가 지금은 10%또 그 아래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다. 한 20%를 넘어섰다면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절감을 했고 이번 기회에 국민 전반의 여론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 관리와 또 조기 대선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향후에 차차기도 볼 수 있는 본인의 구상도 가능하고 조금 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평가도 좋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애초에 사실 정해진 국무회의 날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미뤄서 또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창원에 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전에 갔다가 부랴부랴 올라와서 했던 것을 두고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좀 하루 이틀 더 했을까요? 마지막까지 본인도 고심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 날짜는 이제 5월 9일이 사실상 정해졌는데 그걸 늦춘 이유는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은 불출마 쪽에 좀 가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전화를 해서 출마를 권유를 하면은 그게 흔들렸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불출마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명분이 전혀 없다. 두 번째는 승산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리가 전혀 없다. 그리고 명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국가 비상 상황 아닙니까?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최우선인데 그런 명분이 전혀 없고요. 또 그리고 대선 관리가 중요한데 본인이 심판인데 선수로 뛰면은 이 또한 또 명분이 없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승산. 당선 가능성이 현재 10%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얻을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아마 정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대해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일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같은 불출마 선언에 가장 좀 당혹스러웠던 곳 한국당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기보다는 저는 친박 세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황교안이라는 정치 후보자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불쏘시개로 쓴다는 개념이 더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후보를 가지고 일단 자유한국당이 일정한 그 포션을 늘려놓겠다는 정도의 접근으로 저는 봤고 오히려 이제 그 향후에 본선을 향해서 봤을 때의 후보 구도나 정당 구도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의 변수 그러니까 특히 비문 진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걸림돌이 치어진 걸로 저는 오히려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친박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저는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져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
김종인 이런 비문 진영 연대로 확장해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은 예. 지금 당장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친박이 당황한 거는 사실이에요. 구심점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장기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은 저는 문재인 주자라고 봅니다. 예. 네, 우리 교수님도 약간 언급하셨지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면은 TK 또 그리고 강성 친박 중심으로 해서 한 15%에서 20%를 가져가 버리면 이거는 문재인 주자의 승리가 사실상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하게 되면은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비박 후보가 선출이 되고 바른정당과의 후보 단일화 또 그리고 그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당 안철수 이런 주자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대 비문재인 또는 반문재인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안철수 주자가 큰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또 문재인 주자가 예. 오히려 위기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네. 분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 폭풍 그 후속 반응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보면서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32.4%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에게는 14.9%,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11.6%, 또 나머지 다른 주자에게도 10% 미만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이제 이동한 게 32.4% 홍준표 지사에게 많이 갔고요. 그런데 지금 뭐 얘기하셨지만 뭐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가장 큰 뭐랄까요 타격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하는 안희정 지사에게도 꽤 많은 14.9%가 가기는 했네요. 어떻게 좀 이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좀 하시나요? 예, 사실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은행이나 행보에서 보수 중도층까지도 그 지지층을 넓혀온 셈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당수가 옮겨가는데 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실리적인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실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선거인단이나 그 표심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네. 사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그 덕을 보는 사람은 2명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하고 네. 홍준표 경남지사인데 네. 일단 그 자유한국당 입장,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자면은 홍준표 지사가 압도적인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7%까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치고 올라갔단 네. 말이에요. 저는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서 상당히 더 기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비문 진영에서 정당마다 후보 선출이 더 먼저 네. 선행되게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 연대 후보 단일화 부분이 진행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홍준표 지사로서는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론조사대로 하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한 30% 이상,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한 14%,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한 11%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표 방지 심리가 있거든요. 네, 네. 유권자들은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전통 보수 지지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은 기권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가장 많이 이동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에게 간 표는 결국 안희정 지사가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주자가 당선이 되면은 이 표는 다시 중도 내지는 보수표로 회귀할 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주자가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대선 판도가 한번 크게 출렁일 그런 변곡점이 온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홍준표 경남지사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좀 보수층에서 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본인이 7%로 꽁충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스트롱맨 논리를 내세워서 네. 보수를 강력하게 결집을 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당선 가능성을 또는 보수 주자의 당선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리를 홍준표 지사가 차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준표 지사하고
또 바른정당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당 후보하고 비문재인 또는 반문재인 후보 단일화 연대를 성사시킬 수도 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좀 전해진 소식 중에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대선 날에 개헌을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뭐 일부에서 뭐 지금 지도부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런 그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나요? 저는요, 네. 이번 대선 이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개헌이 자꾸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너무 좌절과 상처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 국민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 개헌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87년 체제에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구도에서는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렇지만은 이 개헌이라는 현안이 대선 구도에서 후보 진영과 그 이념 진영을 가르는데 확실한 카드로 작용을 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활용을 한 것이고 다만 현실적으로도 아예 어렵다는 상황으로까지 볼 수 있는 점을 하나를 짚어드리자면은 네. 네. 사실은 발의야 뭐 됩니다. 지금 이 3당 합치면 165석이기 때문에 네네. 150석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네. 발의까지 되지만은 가능하죠. 개헌이 국회를 통과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또 정의당 6석 또 뭐 이런 등등 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통과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대선 이후에 현실화하되 대선 전국에서는 쟁점 현안으로 진영을 가르는 논리로 서여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단일화를 만들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은 3당이 단일화안에 공동으로 합의를 해냈다는 점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 개헌이 대선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네네. 라는 가능성을 입증을 했고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과정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를 못 거쳤어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게 개헌이 힘있게 추동력을 발휘하려면은 민주당의 비문 진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한 36명 정도가 개헌파인데 29명이 반대한다고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은 네. 정상적인 절차, 특히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당장 국민의당 의총에 통과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여전히 비문의 중요한 연대 고리로 남아 있다. 네. 가능성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엮어내려면은 이른바 킹메이커를 뛰어넘는 탑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뛰어난 판메이커거든요. 킹메이커를 뛰어넘는. 네. 근데 본인이 자꾸 본인이 킹이 되려고 하니까 이 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정치권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상균 교수님을 잠깐 좀 제가 배제를 했는데 저희가 좀 중요한 거는요. 사실 개헌이라는 게 정말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거고 바꿔야 되는 이유고 개헌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에서 정치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보실 때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뭐 개헌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대통령 선거와 같이 뭐 개헌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논의랑은 정치적인 재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국회에는 뭐 개헌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개헌안에 대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요. 또 행정부에도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선 국면이 됐지 않습니까? 예. 각 정당들이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 가장 큰 쟁점이 지금 정부 형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일치된 지금 의견을 갖다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추구했다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이제 이원 정부제에 대한 그 개헌안이 나왔었는데요. 예. 근데 개헌안은 그런 정부 형태뿐만 아니라 지금 각 국가 권력에 대한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예. 또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도 새롭게 출연한 그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이걸 네네.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선 투표날 그 개헌안 같이 하겠다 그런 것은 아마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갖다가 예. 표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겠죠. 만약에 개헌 생각합니다. 투표와 대통령 후보를 뽑는 대통령 후보를 같이 뽑는 투표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선택이 굉장한 혼선이 오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새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 그때 개헌에다가 뭘 담겠습니까? 결국은 개헌이 되면 정부 형태가 바뀌면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네. 총선도 곧 6개월 안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현 대통령의 임기가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이내가 돼버린다는 소리인데 예. 그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그것을 용납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전 궁금한 게요.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박지원 대표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원내대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추진한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개헌론자들의 덜컥수다 네. 이렇게 언론에서는 표현하는데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절차가 네. 굉장히 잘못됐다, 네. 생략됐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좀 쉽지 않다. 예.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대선 투표하고 겸해서 이걸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보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개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은 좀 맞지 않고 네네. 지방선거 때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무엇보다도 개헌을 한다면은 권력구조 분산 문제도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광장에서 민심의 요구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직접 민주제 요소가 반드시 저는 개헌안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 발안제 그리고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민 투표제 이런 부분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요. 국민 여론 부분에서는 그동안요. 변함없이 압도적으로 개헌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구도가 본격화되고 후보가 가시화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지자에 대한 일시적인 지지 표현으로 철회를 한 거로 봐야 됩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고 또 한 부분이 짚어야 될 것이 우리가 정치적인 현상에서 상황의 논리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문 진영에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안보라든지 경제 문제도 네네. 나오겠지만 네. 개헌을 통해서 3당이 일단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제가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네.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는 거의 다 찬성을 많이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대선 후보나 정치권이 못 녹여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되면 예. 다음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 했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급적 빨리 현안화되는 실리도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기 대선 날짜도 확정이 됐고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일단 대통령 측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협조하겠다고 하고 거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성실히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부터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이번에는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일 때는 형사 불소추 특권 때문에 논란은 있었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거든요. 강제 수사라는 건 이제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체포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측의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에 강제 수사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해서 이미 수사 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명분 싸움에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6일 전에 통보를 해서 충분히 변호인 선임이라든지 준비를 해라. 네네.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거부한다든지 수사에 비협조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지겠죠. 네네. 그리고 또 지지자들한테도 면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는 필히 그 재날짜에 아마 협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그 탄핵 인용 사유를 들면서 당초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은 부분, 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약해 보인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네. 부분도 만약에 물론 이제 재판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판결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네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뭐 한 여러 번 부를 것을 한 번 불러가지고 네. 종결시킨다더니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계속 거부한다든지 하면 시간만 끌고 또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 사실은 더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 박 대통령이 이제 소환에 응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거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를 할지 여부도 역시 궁금한데요. 네, 이제 포토라인에는 이제 서게 되겠죠. 설 수밖에 없겠죠. 역대 대통령들 다 섰으니까 포토라인에는 세 번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장애 메시지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태껏 장애 메시지를 던져서 오히려 국민 감정에 기름을 끼얹는 예. 그래서 역효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장애 메시지는 던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동정 여론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충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 아버님 뭐 어머님 묘소에 참배하는 그런 거는 좀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면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네. 제가 볼 때는 역대 포토라인에 섰던 대통령도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라면서 일단 간략하게나마 사과의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과의 메시지는 한 문장이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아마 묶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일 네. 핵심이 과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점에서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법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안종범 뭐 최순실 다 이렇게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있다라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의 형평성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 감정입니다. 국민 감정이 대략 한 70% 정도가 구속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대략 한 433억 원의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입장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네.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하나 더 첨언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좌고우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 개혁이 강도 높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 이제 계속 그 검찰의 이제 수사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 소환해서 대면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증거인멸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고 있나요? 사실 뭐 증거인멸 때문에 아마 구속 수사의 그 가능성이 높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그 활동이나 그 기록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수사 때 계속 거부를 했었던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본인을 통해 가지고 수사의 어떤 진실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을 한 다음에 예. 필요하다면 아마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특히 근데 그동안 이제 사실 압수수색을 못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경우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이제 이번 대면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수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그 증거를 그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속 여부까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조기 대선과 결국에 또 맞물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그 검찰 차원에서 수사가 정확하게 그 내용 있게 진행되는 부분은 중요하죠. 네. 그렇기는 한데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죠. 물론 총론적으로 옛 여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그 총체적인 책임을 심판받아야 되는 부분은 뭐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 그 이게 대선 전국의 중요 변수에 대해서 판도를 계속 움직인다. 특히 검찰 대선 전국, 또 박근혜 대선 전국 이래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나마 이제 찾아야 될 보상받아야 될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야말로 후보자를 제대로 자질을 검증하고 또 정책 공약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논의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요 21일 날 또 저는 어떤 점에서 하려면 대선 후로 넘기든가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겼으니까 조기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차원이고 날짜로 봐서도 이 정도 선에서 한다면은 가급적 영향을 줄여나가는 접근에서는 의미가 있고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또 대선은 대선대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제 원칙적으로 맞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은 대선 전국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당장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은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동정론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은 친박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명분을 잃기 때문에 세가 약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반문재인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런 동정 여론은 거꾸로 문재인 주자에게는 비토 세력이 더 강화되는 공고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대선 전국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또 한 가지요. 뭐 사실 뭐 이거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인 것 같은데 그 덴마크에 지금 정유라 씨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 송환 결정이 되면 정치적 만명을 신청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정치적 망명이 허용되려면 정치적 탄압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부패 독식 사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덴마크 사법당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 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데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제수를 쓰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 연장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종의 그 기간을 계속 심사를 통하는 그 과정에 시간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연장하면서 자꾸 늦추려고 송환을 늦추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뭐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날선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이제 경선이 계속 다가오니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본인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나는 진검승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특히 반문 세력 입장에서는 패권 세력이다. 라면서 또 다른 박근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당내 리더십 부분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근거까지 안희정 지사가 제기를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탈당했지 않느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손학규,
그리고 김한길 의원 다 탈당했지 않느냐. 그러면 당내에서도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 지금 위난의 시기에 국가적인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문재인 주자가 뭐라고 방어를 했냐면은 이거는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혁신에 대한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역행했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권력 투쟁에서 빚어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 문재인 주자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과연 어떻게 문재인 주자가 그러면은 패권적 리더십을 넘어서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현재도 좀 세무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대선 내내 문재인 주자를 괴롭히는 그런 큰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런 사실 뭐 지금 안희정 지사와의 구도 차원에서 보자면은 네. 원래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분열의 리더십으로 비판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불안한 리더십이거든요. 사실 안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교적인 부분에서 요즘 발언하시는 거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런 중에서 이번 그 TV 토론회를 통해서 문 전 대표가 꼭 입증하고 또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맏형 리더십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맏형 리더십을 통해서 안정감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정면으로 공격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격전을 벌일 때는 상대의 전선이 마주쳤을 때는 상대의 그 장수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점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네.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사실 논리에서 들어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뭐 진행되는데 오히려 저는요 그런 차원보다도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지금 이 상황도 계속 즐기는 거 아니냐는 그 관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다른 정당 후보들은 뉴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맨날 그 안에서 뭐 이런 경선 룰이니 네. 서로 입장에 따라서 이러고 있는 마당에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이 합동 토론회만 10번을 합니다. 지금 공중파를 통해서 계속 이런 알겠습니다. 독점권을 누리는 상황에서 뭐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죠,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